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유럽 근대 유럽을 가치 기준으로 전제하고 전 근대를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근세나 근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연구한 연구자들에게 이런 연구 태도는 피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유럽 근대의 역사적 경험에서 추출된 이론이나 모델에 어긋나거나 맞지 않는 것은 보편에 어긋나는 것 또는 후진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 이외 지역의 역사학자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특수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일 수 있다는 것 또는 후지적인 것만은 아니고 선진적인 점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분야의 연구에서 근대적인 요소를 찾기 위해 정열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게 20세기 동아시아 역사학계의 기본적인 연구 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들이 여러 가지로 그 사회에,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순학술적으로 말한다면 매우 결함이 많은 접근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서양인의 옷에 맞는 옷을 우리가 입었을 때 어색한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어색한 기분으로 살아온 겁니다. 지적으로. 그런데 동아시아의 경우는 과연 근대를 목적으로 도쿠가와 시대나 조선 후기 사회가 가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료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근대가 없었구나. 우리 일본에서는 근대가 없었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근대를 상대화시키자는 거죠. 그죠? 모든 인류가 꼭 가야 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요. 상대화시키자는 겁니다. 서양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했었고요. 동아시아는 또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었고요. 이슬람은 또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죠. 나름대로의 저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의 동아시아와 18세기의 유럽을 비교해 봤을 때 동아시아가 유럽보다 사회 모든 면에서 크게 떨어지느냐 하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거기는 근대로 가고 있었고 동아시아는 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건 19세기 이후죠. 19세기 이후.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서양의 얼리 모던에 해당되는 시대를 근세로 명명하자 하는 겁니다. 근대와는 구분되는 근세로. 이건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근대성을 유럽의 얼리 모던과 본격 근대에 나타난 일련의 사회 현상으로 정의하고요. 온전한 근대 사회는 산업혁명과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성립한 것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유럽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그 특이한 사회 현상 그거를 좁게 저는 근대 또는 근대성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쉽사리 인류 보편의 것이다라든가 인류가 가야 할 영원한 지향점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대나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아시아의 근세성과의 접촉 변형 과정, 화학 반응 작용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유럽이 구미 사회에서 보이는 근대와는 다른 여러모로 색감이 다른 그런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 하여튼 그런 입장에 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아예 서양하고 비교하지 말자. 그냥 우리 동아시아끼리만 비교하자. 그래도 뭐 작업은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적 자원은 다 100년, 200년 전 유럽에서 유래한 거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경험을 무시하고서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럽사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방법을 개발하자는 거죠. 그 방법으로서 하나 김영민 교수라는 분이 제시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서양 근대 개념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시민, 시민, 민주주의 이런 개념을 안 쓸 수는 없죠. 우리 말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대신 그런 개념을 동아시아에 적용을 할 때에는 조금 더 딱 서양에서 유래한 그 개념 말고 조금 더
넓게, 이 사람은 묽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개념을 좀 묽게 해가지고 쓰자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빌 소사이어티. 이 시민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회학자는 공민이라고 번역하자. 시티즌을 공민이 더 정확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사회라는 말도 동아시아에 없던 말이죠. 예. 소사이어티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메이지 시대 일본 지식인들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소사이어티? 이게 뭐지? 그래서 번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동아시아 역사에 적용해갖고 그걸 찾아내려고 해본들 좌절에만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모한 작업을 하지 말고 시빌 소사이어티보다 조금 더 묽은 개념, 조금 더 광범한 개념으로 예를 들면 시빌리티, 이걸 뭐 시민성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시민적, 공민적 예절 이렇게 번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묽은 개념을 적용을 해서 시빌 소사이어티와 똑같은 게 아니라 시빌 소사이어티와 비교의 맥락을 형성할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 그 사회 내재적 맥락에서 같은 기능을 했던 기능적 등가물을 찾아보는 연구 자세. 네. 찾아도 좋고 안 찾아도 좋죠. 어쨌든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빌 소사이어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공론, 오늘 말하려고 하는 공론, 하버마스가 말한 퍼블릭 스피어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 등가물로서 비교할 만하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론이라는 건 뭐냐? 딱 부러지는 정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정의가 있는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채택한 정의는 자유로운 비판, 정치 비판이 가능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중시하는 이런 정도로 좀 느슨하게 정의를 해놓고 시작할까 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의 공론 정치, 세계사적으로 특별해야 할 정도로 황홀하고 강력한, 뭐 상서를 할 때 18세기에는 10,000명이 연명해서 상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랍죠? 주로 이제 그 기반에는 서원들이 있어요. 서원. 이 서원은 물론 부분적으로 사액 서원, 그래서 왕이 관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베이스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민간 베이스입니다. 시민단체죠.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죠. 거의 군에 몇 개씩. 그 다음에 군에 한 개씩 향교가 있죠. 향교가. 반면에 도쿠가와 시대 정치체제라는 건 어떠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무라이 집권의 군사체제입니다. 정책 결정은 여론이 전혀 관계없어요. 정책 결정은 제한된 관리들이 모여갖고 뚝딱 해치웁니다. 공개적인 회의도 없습니다. 여론의 정치적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조선에서 보이는 언관, 상서, 서원, 학교, 당파 공론이 없어요. 공론이 부재합니다. 군사사회니까. 정치적 동결입니다. 여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18세기 말입니다. 뭐 때문에? 유교의 확산, 유학의 확산, Confucian influence. 뭐냐면 무사가 집권자인데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250년 동안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관이나 지식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학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일본 사회 학교가 없던 사회에서 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가히 폭발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경제 상태도 좋고 했기 때문에 번교, 각 본공 국가에서 하나씩 만드는 지방 국립대학이에요. 향교, 프라이빗 스쿨, 데라꼬야라는 거 우리 서당 같은 거, 초등교육.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무라이들이 이제는 말 타고 이 칼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지만 독서를 해야 됩니다. 사무라이 역사상 최초로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살아나갈 수 없는 사무라이들이 운명을 맞이하게 독서하는 사무라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무라이의 사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무라이들이 사화가 되는 거예요. 사화가 돼서 걔네들이 19세기에 대량으로 배출됐고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사숙 전국에 뭐 다 걸쳐 있죠. 밑에 게 대락고야 숫자고 위가 사숙 숫자입니다. 뭐 거의 벽지에까지 홋카이도 밑에까지 다 사숙이 퍼져 있죠. 대락고야가 메이지 초년이 되면은 전국에서 한 15,000개. 그다음에 사숙이 프라이빗 스쿨이 1,500개. 그리고 주로 도시에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그 점은 유럽하고 비슷해요. 일본은 1720년경에 되면 전 세계 최고의 도시화율을 자랑합니다. 에도가 100만 명, 오사카 38만 명, 교토 34만 명. 우리 서울이 한양이 30만 명 정도 됩니다. 30만 명.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깔려 있어요. 이런 배경하에서 일본이 19세기를 맞이하는데 요컨대 뭐냐면은 병영국가, 사무라이 국가의 일본에서 곧장 서구적인 의회 제도로 간 게 아니고요. 19세기 내내 뭘 하냐면은 동아시아적인 공론 정치에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쇼군, 이게 막부죠. 막부.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각 봉건 국가들이에요. 270개 정도 봉건 국가가 있습니다. 천황이 또 따로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하급 사무라이, 하급 공가, 혼옹, 지식인. 얘네들 전체가 말하자면 상서, 필사, 학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론 정치를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략 1840년대 이후, 아편 전쟁 이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사무라이라는 건 원래 정치하는 게 아니죠. 군인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사대부 의식을 갖고 그러면서 점점 이런 정치에 뛰어들게 되고 동아시아적인 혹은 조선과 매우 유사한 유형의 그런 공론 정치가 19세기 내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누가 말하는 게 공론이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내가 말하는 게 공론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표로 대결해서 끝내자. 이렇게 하면 간단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못하거나 안 하거나. 어쨌든 국왕, 그다음에 정부, 언관, 사림,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스스로 공론의 담지자임을 자임하는 거죠. 서로 내가 이렇게 꿍짝꿍짝 했더라도 이게 내가 공론에 그걸 거쳐서 한 거다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제가 벌써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론은 개별 정치 행위자의 누구의 의견보다도 위에 군림합니다. 특히 국왕보다도. 자, 이런 그 공론과 회의가 일본에서도 19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사료에 막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안 나오다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따라서 막말 유신계 정치사라고 하는 것은 이 공론 결정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탐색 과정인데요. 메이지 정부가 딱 생겼을 때 메이지 정부가 5개의 그 신에 대한 맹세문, 요즘으로 따지면 국시죠. 국시, 헌법을 만드는데 그중에 제1조가 모든 결정은 공론으로 하겠다. 공론에 의거해서 모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공론 정부를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공의소를 세워요. 공의소. 일종의 국회인데 이거는 일본이 조선하고 중국과 달리 일찌감치 가능했던 거죠. 말하자면 봉건의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소라는 게 뭐냐면 투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봉건 국가들의 대표가 집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제 의회가 일본에서도 드디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서양의 의회 제도로 공론을 수렴하는 쪽으로 1890년에 낙착이 되는 거죠. 이게 1890년에 제국의회의 탄생. 근데 이 제국의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천황이나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천황이나 정부도 당연히 얘한테 책임 안 져요. 따라서 공론을 수렴하는 큰 기구로서 성립이 됐지만 공론의 제정자, 공론의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한때는 1925년부터 7년간은 정당 내각제가 확립이 됩니다. 7년간. 그래서 공론을 최종적으로 제국의회에서 결정하는, 그러니까 공론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말하자면 공론의 정론성과 중론성 가운데 중론성을 강화하는 이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리멸렬해집니다. 지금 우리 지리멸렬한 것처럼 이렇게 지리멸렬해지니까 그때 군부, 궁중 이런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 공론은 내가 정론적으로 정하겠다. 무슨 다수결, 정론적으로. 군국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와서 헌법을 만들어줬어요. 니네 그냥 우리랑 똑같이 해.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해 그냥.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죠. 공론 결정은 다수결로. 공론 결정은 다수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론이 누구의 어디에 속해 있느냐 뭐 이건 이제 따질 것도 없어. 국회에서 다수결로 하면 돼요. 헌법에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나가타 총가요?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히 냉랭합니다. 자민당 의원의 30% 이상이 세습 의원이에요. 세습 의원. 그리고 봉건 영주들답게 자기 지역의 이익유도 정치, 이게 이들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투표의 자유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당이 70년간 지배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하고 똑같아요. 집권 기간이. 그리고 수구이라는 건 없죠. 수구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표대결. 이런 식으로 일어나니까 공론의 생산자로서의 국회에 대한 일본인들의 평가, 관심, 모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한일 양국에서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를 반추하고 성찰하는 데에 서양의 경험보다는 그건 완전히 연속선상에 있으니까요. 그보다는 우리 예를 들면 조선시대 그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던 공론을 둘러싼 논쟁들, 또 막말 유신기 이래 일본의 그런 논쟁들, 그런 것들이 이 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